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꼬뮌, 이 꼬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 사적 소유를 폐지해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데, 여기에 특징은 그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노동자들이 구성원이 노동하는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사적 소유는 폐지되는데 개인적 소유는 여전히 존중받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생산수단에 대해서 사적 소유는 폐지가 되지만 공동체의 점유와 그 다음에 개인이 이 생산수단을 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다 그러면은 공장에 대한 최종적인 그 결정권, 그거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규정은 전체 공동체에 있겠지만, 실제로 그 공장에서 기계를 점유하고 움직이는 거는 이 노동자들이 하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거를 점유를 한다. 사실 여기서 개인적 소유라고 그러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집단의 점유와 개인들의 이제 그 공동 점유, 그래서 개인적 소유는 개인적 점유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의 그 활용, 이용, 권한 이런 것들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과 공동체가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점유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소유와 다르다는 거죠. 사회적 소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그 협업과 분업을 통해 노동자 집단을 형성하고, 그렇죠? 형성을 하죠. 자본주의에서는 협업과 분업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능력이 개발됨으로써, 자본주의가 발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더 증가하게 되죠. 노동자들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자본가들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사람들, 그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이 바로 노동자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자본주의의 그 구조적인 모순이죠. 구조적인 모순이 첨예됨으로써 자본가, 수탈자가 자본가죠. 이 자본가가 거꾸로 노동자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는 것이 자본가가 타도되는 거예요.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타도했는 착취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에 의해서 거꾸로 철폐되는. 이러므로써 이제 인간 사회의 전사라는 거 뭐냐면은 이제 그 진정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그 자본주의 역사, 이 자본주의 역사는 끝나고 진정한 인간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본을 독점한 소수의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연합에 자본을 빼앗기는 수탈자의 수탈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을 빼앗아가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수탈 구조의 역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수단만 빼앗는 게 아니라, 이런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 혹은 공동 점유는 그동안에 이어오던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동의 소외를 끝난다. 노동의 소외를 왜 끝나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거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소비할 수 있죠. 소비재의 경우에는 그거를 자기가 취득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로부터 노동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노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개인과 집단이 조화가 되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발달이 집단, 즉 만인의 자유로운 발달의 조건이 되는 세상이 시작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한 공산주의의 사회의 묘사를 한번 보면, 자, 공동소유의 생산수단으로 일하며
그렇죠? 각종의 개인적 능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의식적으로 지출하는 자유인들의 연합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노동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를 착취하는 데 사용했지만 이제는 이 개인의 노동력이 자기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를 위한 노동이 된다. 사회적 노동력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노빈스 크루스적인 노동의 모든 특징들이 재현되지만 그것은 개인적 차원. 노빈스 크루스는 섬에서 자기만을 위한 노동을 하겠죠. 외형적으로는 노동이라는 게 똑같지만 노빈스 크루스의 노동은 자기만을 위한 노동, 개인적 노동이지만 여기서는 사회적 차원이다. 그래서 로빈스 크루스의 모든 생산물은 자기 개인적 소유 생산물이었지만 오로지 자신을 위한 거죠. 그렇지만 공산주의 사회, 자유인들의 연합체의 생산물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생산물이다. 즉 사회적 생산물이다. 그리고 그 생산물의 일부는 새로운 생산 수단으로 변합니다. 감가상각이죠. 기계의 일부, 기계가 10년 만에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년에 일정 부분을 감가상각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저축을 한다는 거죠. 다른 일부는 이제 개인적인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생활수단으로 쓴다. 소비재로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분배의 방식은 역사적인 거죠. 자본주의의 분배 방식과 다른 거고 또 공본적 분배 방식과 다른 거고 역사적 발전 수준에 따라 이와 같이 분배 방식은 변해왔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상품 생산과 대비해서 각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그 생활수단의 분배 부분,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 노동자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최소 생계비 수준에서 임금을 줬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노동한 만큼 정당한, 공정한 자기가 노동한 만큼 배분을 받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노동시간이 그 배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간의 사회적 계획적 배분은 연합체의 다양한 욕망과 각종 노동시간의 적절한 비율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그래서 노동한 만큼 분배를 하려면 얼마만큼 노동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측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양을 배분해야 되죠.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시간은 각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여한 정도를 재는 척도다. 그래서 총생산물 중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그 양을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생산자들이 노동이나 노동 생산물과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자본주의에서처럼 은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자기가 얼마만큼 일했고 그 중에 자기가 임금으로 받아가는 부분이 자기가 전체에서 기여한 부분에서 몇 %인지를 알 수가 없죠. 자본가들이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 중에 그 일부만을 노동자한테 주고 노동자는 그게 대체 자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 공산주의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한 만큼 노동시간만큼 분배받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유화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가 아니다. 계획경제는 맞는데 반드시 중앙집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적 소유가 폐지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제 국유화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근데 엥겔스가 이제 반두륙론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생산수단을 먼저 국가적 소유로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생산수단을 먼저 국가적 소유를 전환한다는 것과 공산주의는 국유화가 아니라는 것과 충돌되는데 엥겔스의 취지는 혁명의 첫 번째 단계에서 혁명의 첫 번째 단계는 프롤레타 국가, 노동자 국가가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몰수를 하죠.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노동자가 먼저 몰수를 하고 그 이후에 전인적 소유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주체는 노동자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국가가 이제 그 사회 전체의 대표자로 나서서 취하는 최초의 행동은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점유 획득, 즉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을 빼앗는 것, 몰수하는 것, 이것이 국가로서 마지막으로 또한 독립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국가로서 마지막으로 행동을 하는 거니까 국유화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최초의 노동자 국가가 몰수를 할 때 그때 이제 국유화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건 국유화가 아니라 전인민족 소유로 바뀐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주의 초기 형태의 소유 형태는 국가적 소유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공유, 연합한 생산자들의 공동 소유이다. 노동자 자신의 협동조합적 소유 등의 용어로 지칭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국유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협동조합적 소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협동조합적 소유라보다는 공산주의의 공동체는 협업적 공동체이지 그 자체가 협동조합이 아니다는 거예요. 협력하는 공동체와 협동조합 자체는 좀 의미가 다르다.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어떠냐면 두 가지 기준이에요. 자기가 출자한 물적 지분 1억 중에 1,000만 원을 출자했으면 10분의 1이죠. 그리고 자기가 노동한 시간의 양, 전체 총 노동 시간이 1,000시간인데 자기가 100시간을 했으면 10분의 1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가 출자한 물적 지분과 노동 시간에 따라 배분받는다.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낮은 단계라면은 그 물적 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한 만큼, 높은 단계라면 필요한 만큼 받죠. 그래서 협동조합의 배분 원칙과 공산주의의 배분 원칙은 다르다. 그래서 협업적 공동체라고 표현해야지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따라서 협업적 공동체 내에서 개인들은 공동노동과 공동점유를 하지만 그 소유 형태는 공동소유, 이거는 이제 사적 소유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지분적으로 소유하는 거. 협동조합적 합유, 이거는 물적 소유, 물적 지분과 그 노동시간에 의한 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총이다. 총회에서는 비로소 이제 물적 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총회에서는 물적 지분의 여부나 그 정도를 따르지 않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 한다면 공동체의 생산물에 대한 향유 자격이 주어지고 그 양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만큼 노동시간이나 자기가 투자한 지분과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배분받기 때문에 공유나 합의가 아닌 총유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유 형태로서 부르주아 사회의 민법에 의하면 공유, 합의, 총유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총유에 가깝다. 예를 들어서 총유라는 건 뭐냐면 마을의 구성원이라면 마을 앞산에 있는 그 산에서 땔감을 누구나 가져올 수 있고 또 마을 어촌의 구성원이라면 바다 앞에 가서 고기를 잡거나 그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구성원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그 집단이 점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거 바로 총유의 개념이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 내에 개인들의 그 협업은 공동체 연합 내 공동체들 간의 관계가 다른가? 자 봅시다. 공동체 내의 개인들과 관계와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죠. 협업적 공동체의 구성단위는 개인이죠. 마을 봅시다. 마을이 경제 공동체이죠. 생활 공동체죠. 그 마을의 구성단위, 꼬민의 구성단위는 개인이죠. 근데 꼬민의 연합, 아주 광역, 전국 차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구성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꼬민의 연합이니까 꼬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개별적인 공동체, 꼬민들, 그 마을들 이런 것들은 각자 독립된 생산 조직이다.